인생 최대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바꾸는 비결이 어쩌면 2000년 전에 이미 발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평온함으로 인생의 폭풍우를 마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초능력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 고대의 초능력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번화 한 시장과 대리석 회랑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용적인 오래된 철학이죠.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절대적인 힘은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불확실성만이 유일한 확실성처럼 보이는 오늘날,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찾아 헤매던 닻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생각보다는 행동에 관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삶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던지든 목적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관리하여 더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든 역경에 맞서고 있든 혹은 그저 평범한 일상에서 더 큰 기쁨을 찾고 싶든 잠시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스토아 철학의 세계로 깊이 뛰어들어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파헤치고 그것이 우리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까지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발견해 볼 겁니다. 이 변화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공유,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의 모든 순간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스토아적 지혜를 향한 한 걸음이 될 테니 끝까지 건너뛰지 말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1.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혹시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시간에 늦을까봐 속을 태우거나 휴대폰을 보다가 누군가 남긴 악성 댓글에 기분을 망친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마치 우리의 일상이 매 순간 우리의 기분과 마음의 평화를 시험하는 작은 테스트들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모든 좌절감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스토아 철학의 획기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놀라운 철학, 스토아주의는 우리에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라는 강력한 도구를 건네줍니다.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교통체증, 궂은 날씨, 악성 댓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란다 해도 바꿀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히 고대의 지혜에 그치지 않고 현대 심리학의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심리학 분야의 거장 칼 융은 나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나의 모습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는 스토아 철학의 실천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진정한 힘은 우리 자신의 반응과 생각, 그리고 행동에 대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중요한 회의에 늦었는데 교통체증에 갇혔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를 내고 경적을 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런다고 앞차들이 더 빨리 움직이지는 않겠죠. 혹은 심호흡을 하고 상황을 받아들인 다음 그 시간을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을 듣거나 그저 음악을 즐기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함께 스트레스 수치는 낮아지고 하루가 조금 더 밝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이 스토아적 원칙은 단순히 교통체증이나 날씨에 대처하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개인적인 목표,
타인에 대한 반응, 그리고 삶의 장애물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적용되죠. 또 다른 스토아 철학의 거장,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다음에 통제할 수 없는 일로 화가 날 때 스토아 철인들의 이 지혜로운 말을 기억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내 통제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반응, 당신의 마음가짐, 그리고 당신의 행동에 집중하세요. 이 간단한 생각의 전환이 당신의 스트레스 수준과 전반적인 행복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매일 연습할 가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진전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인생의 도전을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에도 불구하고 번성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 장애물을 기회로 받아들이기.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장애물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들리죠. 우리 대부분은 장애물을 성공과 행복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네카, 에픽테토스와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들은 인생이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던질 때 왜 하필 내게라고 묻는 대신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물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오히려 행동을 촉진한다. 길을 막는 것이 곧 길이 된다. 그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아무리 벅차 보이는 장애물이라도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아내고 그것을 성장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 관점은 단순히 고대의 철학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대 사상가들의 지지도 받고 있죠.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타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애물에 맞서 싸움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그것들에게 우리를 지배할 더 큰 힘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배움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아적 사고방식은 도전을 더 강하고 현명해지기 위한 디딤돌로 바꾸는 것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취업 지원에서 계속 거절당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기 연민과 의심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거절을 하나의 피드백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개선해야 할 기술이 있거나 구직 활동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점의 이러한 전환은 연이은 거절을 전문성 개발의 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개인적인 갈등입니다.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인내심, 공감, 그리고 소통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모든 의견 충돌은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다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장애물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의 본질은 우리 자신에게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라고 묻는 데 있습니다. 상황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되는 대신 우리는 능동적인 학습자이자 문제 해결사가 됩니다. 이것이 장애물을 마주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과 배움을 지향하는 마음가짐으로 장애물에 접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장애물이 주는 즉각적인 고통이나 좌절 너머를 보고 그 안에 숨겨진 교훈과 기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잠시 멈춰서 그것을 재구성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을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기억하세요. 장애물은 단순히 넘어야 할 허들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스토아적 사고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우여곡절을 더 큰 품위와 회복 탄력성, 그리고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3. 현재 순간에 살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죠. 하지만 그게 정말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현재 순간에 산다는 것은 마음이 내일의 걱정이나 어제의 후회로 방황하게 두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곳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도전, 그리고 놀라움으로 가득한 삶이 바로 지금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네카, 에픽테토스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되새겼던 스토아 철학의 초석이었죠. 그리고 현대의 심리학자들과 사상가들에 의해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 그는 현재에 사는 힘이 우리를 현실에 발붙이게 하고 마음속 잡념을 없애주며 삶이 펼쳐지는 그대로의 풍요로움을 감사하게 해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에 머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의 마음은 종종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이나 이미 일어난 일을 되새기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마음의 소음은 우리를 지금 여기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윤기 말했듯이 의미가 있는 가장 사소한 것이 의미 없는 가장 위대한 것보다 삶에서 더 가치가 있다. 현재 순간에 사는 것은 평범한 일상의 경험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삶을 헤아릴 수 없이 풍요롭게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의다이모니아, 즉 행복하고 건강하며 번영하는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덕 있는 삶을 살고 인간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에 사는 것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판단 없이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기술, 즉 마음 챙김에서 시작됩니다. 식사를 할 때는 한 입 한 입을 음미하세요. 걸을 때는 발밑의 땅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계획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세요. 이러한 간단한 마음챙김 행위는 우리를 현재로 되돌려 놓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이런 지혜를 남겼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의존 없이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그는 다가올 일이나 지나간 일에 대한 불안이 현재의 행복을 감소시킬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현재에 산다는 것은 미래를 무시하거나 과거를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계획하되 그 활동들이 우리의 현재를 잠식하지 않도록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균형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순간은 지금에 다시 집중하고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사랑하고 추억을 만드는 곳은 바로 현재입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우리 삶에 더 현존하려는 노력을 해봅시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시다. 바로 여기가 진정한 삶이 일어나는 곳이니까요. 4. 자기 절제력 기르기. 자기 절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빡빡한 스케줄과 재미없는 삶의 이미지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함께 바꿔봅시다. 자기 절제는 삶을 제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가장 깊은 가치관과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쉬운 길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정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기 절제를 기르는 것의 핵심은 우리 자신에 대한 통달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는 예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비록 힘들더라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운동 루틴을 지키는 것은 충동 구매 대신 돈을 저축하는 것, 혹은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위해 넷플릭스를 끄는 것. 이런 선택들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만족과 성공으로 가는 길을 닦아줍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기 절제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이 강력한 문장은 자기 절제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외부의 유혹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충동, 감정, 그리고 행동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네카 역시 이 주제에 대한 지혜를 제시합니다. 그는 욕망에 지배당하기보다는 굳건하게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즉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절제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에 대한 빛을 비춰줍니다. 그는 우리가 습관을 통해 탁월함과 미덕을 이룬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절제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최고의 자신으로 나아가는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이것은 가끔 발휘하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는 선택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를 기르는 것은 현대 심리학적 이해와도 연결됩니다. 심리학의 선구자 칼 융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인격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통합에는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신의 여러 부분들이 가진 욕망들을 탐색하며 전반적인 행복과 성장에 기여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자기 절제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작게 시작하세요. 식단, 운동, 혹은 소비 습관 등 개선하고 싶은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세요.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하루에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기억하세요. 목표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때마다 당신은 자기 절제라는 근육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위대한 것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기 절제는 작고 꾸준한 행동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진전입니다. 매일은 자기 절제를 연습하고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을 선택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기 절제를 기르는 것은 하나의 여정입니다. 지금 원하는 것과 가장 원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죠. 순간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를 목표, 행복, 그리고 평화에 더 가깝게 해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이 여정에 함께 헌신하며 서로를 응원합시다. 기억하세요. 자기 절제의 영역에 우리의 꿈을 이루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서 정서적 회복 탄력성 기르기 인생이 예기치 않은 시련을 던질 때 우리 모두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합니다. 분노, 슬픔, 혹은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바로 여기서 정서적 회복 탄력성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정서적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삶의 폭풍우를 품위 있게 헤쳐나가고 그 반대편에서 더 강해져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초능력과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한 다음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이 심오한 통찰은 정서적 회복 탄력성의 본질을 건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네카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역경에 맞서는 지혜를 제시합니다. 그는 삶의 고난이 우리의 인격과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해와 인내심으로 우리의 감정을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더 현명하고 강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반응을 마음챙김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우리의 가치와 장기적인 행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과잉과 부족 사이의 균형을 찾는 중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개념은 정서적 회복 탄력성에 아름답게 적용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그것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균형 잡힌 반응을 찾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선구자 칼 융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우리 정신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의 일부는 우리의 감정을 직면하고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개발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감정에 휩싸였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스스로에게 느낄 수 있는 허락을 주세요. 판단 없이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그런 다음 한 걸음 물러서서 무엇이 이런 감정을 촉발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 성찰은 당신의 감정 패턴과 유발 요인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경험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반응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우리는 건설적이고 치유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개발하는 것은 하나의 여정입니다. 마음 챙김, 자기 성찰, 그리고 인내심을 연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믿을 수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이완 기법을 연습하는 것과 같은 대처 전략의 도구 상자를 만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헤쳐나가는 동안 자신을 친절과 연민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회복 탄력성은 부정적인 감정을 결코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의 파도를 품위 있게 타는 법을 배우고 그 반대편에서 더 강하고 자기 인식이 깊어진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용기와 평정심으로 삶의 도전에 맞설 힘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이 여정을 함께 받아들이고 서로가 더 정서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갖추고 궁극적으로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합시다. 6조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네카, 에픽테토스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을 포함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개념을 두려움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 순간에 대한 더 깊은 감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불가피성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가 현재에 대한 감사와 함께 더 충만하고 의식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종종 삶의 덧없음을 성찰하며 우리의 가치에 충실한 방식으로 살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삶을 떠날 수 있다. 그 사실이 당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결정하게 하라. 이것은 우울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사소한 걱정들은 내려놓으며 목적과 진실성을 가지고 살라는 행동, 촉구이자 알림입니다. 세네카 역시 삶의 짧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는 존재를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사려 깊게 살고 우리의 관계와 경험을 소중히 여기도록 장려한다고 믿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현재에 집중하고 우리의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더 윤리적으로 살고 삶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감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머리 위에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메멘토 모리를 우리 자신의 삶에 통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관점을 전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을 두려운 것으로 보는 대신 우리의 삶을 최대한 충실하게 살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로 볼 수 있습니다.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우리의 꿈이나 행복을 미루지 않고 현재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당신이 미뤄왔던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열정을 좇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것, 혹은 단순히 일상의 작은 기쁨을 감사할 시간을 갖는 것일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우리에게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진정성 있게 살고 마음먹은 바를 말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며 우리 삶에 현존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개념은 또한 우리에게 삶의 무상함을 감사하게 가르쳐주며 이는 결국 우리가 가진 순간들에 대한 감사를 깊게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마음 챙김으로 살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과 순간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 메멘토 모리를 두려움의 원천이 아니라 성장과 감사, 그리고 삶에 대한 더 깊은 감사를 위한 촉매제로 사용합시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깊은 가치와 일치하는 선택을 하고 우리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도록 상기시켜주게 합시다.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살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메멘토 모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찬미하며 살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가 삶의 끝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사랑하기에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깁시다. 마침내 우리의 시간이 다했을 때 후회 없이 뒤돌아볼 수 있도록 온전히 살고 깊이 사랑했으며 인생이라는 이 놀라운 여정에 감사했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7. 감사하는 마음 연습하기, 이렇게 단순한 개념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연연하는 대신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도록 시선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특히 힘겨운 싸움처럼 느껴지는 날에 진정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했던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감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행복이 더 많이 갖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재에 집중하고 소박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아 숨쉬고 생각하고 즐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특권인지 생각하라. 이것이야말로 삶 자체의 가치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선물을 인식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감사입니다. 세네카는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늘 더 많은 것을 좇으며 결코 진정한 만족을 찾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이죠. 그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인생 최고의 것들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으로 유명한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처한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감사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찾음으로써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우리에게 시련을 던져줄 때 어떻게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잠시 시간을 내어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친구와의 대화, 혹은 아름다운 노을처럼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재구성하여 기분과 삶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는 또한 도전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걸까?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좋든 나쁘든 우리의 모든 경험을 여정의 소중한 단계로 여기게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하루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또한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간단한 고마워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그들이 소중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삶의 좋은 점을 인식하고 덕이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감사가 진정한 행복, 즉 의다이모니아를 달성하는 핵심 부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 주변과 우리 내면의 선함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조차 감사의 이점을 지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불안을 덜 느끼고 더 잘 자며 삶에 대해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슬픔에 의해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잃을 것이다. 우리의 경험 전체를 인정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고 진정한 형태의 행복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를 우리 일상의 초석으로 삼읍시다.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연결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소박한 즐거움 속에서 기쁨을 찾읍시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빛나는 풍요로움과 행복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행복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잔의 절반을 채우고 높이 들어 우리 삶에 깃든 감사의 아름다움을 위해 건배합시다. 가장 흐린 날에도 한 줄기 희망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8. 개인의 탁월함에 집중하기.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개인의 탁월함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탁월함 즉 덕이 유일한 선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덕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개인의 탁월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인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은
개인적 탁월함의 본질을 요약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경하는 가치를 스스로 구현하고 매일 그 가치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자기 개발과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연과 이성에 따라 사는 삶을 옹호하며 진정한 탁월함은 내면에서 비롯되어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반영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탁월함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개인적 책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반응, 감정, 의지는 우리 통제에 있으며 이를 통달하는 것이 덕이 있는 삶을 사는 열쇠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탁월함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성취가 아닌 우리 자신의 가치와 열망에 기반한 개인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며 개선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탁월함은 또한 회복 탄력성에 관한 것입니다. 성공뿐만 아니라 좌절과 실패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탁월함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높은 의도와 성실한 노력, 그리고 지적인 실행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대안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한 결과인 것이죠. 운명이 아닌 선택이 당신의 길을 결정합니다. 이는 도전을 장애물로 보는 대신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탁월함에 집중하는 것은 현대 심리학이 지지하는 개념인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능은 헌신과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마인드셋은 우리가 도전을 받아들이고 좌절에도 굴하지 않으며 노력을 숙달로 가는 길로 여기도록 격려합니다. 개인의 탁월함은 또한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치에 충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반영하는 선택을 하고 고난과 승리를 포함한 우리의 여정에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앞서 논의한 감사를 실천하는 것 역시 개인의 탁월함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여정에 어디에 있는지에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성장과 안녕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개인의 탁월함에 집중하기로 다짐합시다. 우리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 각자의 고유한 길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발전에 자부심을 가집시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완벽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축하하고 경험에서 배우며 항상 우리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함께 개인의 탁월함을 단지 목표가 아닌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 갑시다. 9.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기 좋아요. 팔로워. 댓글이 종종 우리의 자존감을 좌우하는 소셜 미디어의 시대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외부의 인정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충실하고 당신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며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찾는 고대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는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의견이 아니라 우리의 통제에 있는 것, 즉 우리의 행동, 생각, 진실성에 집중하는 데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종종 궁금했다. 어째서 모든 인간은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보다 타인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이 놀라운 관찰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겪는 역설, 즉 자신의 평가보다 타인의 판단을 더 중시하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세네카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승인에 의해 형성된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즉 우리의 원칙과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데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으므로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대신 우리 자신의 행동과 덕 있는 삶에 집중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의 진정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각에 덜 신경 쓰고 우리 자신에게 더 충실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이 당신 인생 이야기의 작가임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치를 정의할 힘은 사회나 소셜미디어 팔로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지지하는 가치, 당신이 퍼뜨리는 친절, 그리고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쏟는 노력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성찰을 연습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당신의 행동을 진정한 자신과 다시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취약성을 받아들이세요.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것은 당신의 결점까지 모두 드러내고 완벽함은 환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계속해서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당신의 삶에 올바른 사람들, 즉 진짜 당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더 나아가 인생에서 균형을 찾는 중용에 대해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우리의 관심에 적용하면 건설적인 피드백을 고려하는 것과 우리의 자율성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스토아적 사고방식을 우리 삶에 통합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외부의 찬사나 승인이 아니라 우리의 덕, 행동,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헌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덧없는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좋아요, 팔로워 또는 받는 인정이 아니라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가치 있게 여기기로 다짐합시다. 우리의 가장 깊은 진실과 공명하는 삶을 살며 진정성 속에서 용감해집시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내재적이고 독특하며 당신 자신에게 충실함으로써 당신은 가장 진정한 방식으로 당신의 빛을 발합니다. 단지 인생을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성 있게 우리의 가치에 맞춰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으로 인생을 번성시켜 나갑시다. 10. 변화를 받아들이기. 사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인생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뿐입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고 인생의 필연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그 과정을 헤쳐나가는 것이 덜 두렵고 더 흥미로운 모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변화에 대해 놀랍도록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우주 리듬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보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운명의 실타래에 엮여 당신에게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보다 더 당신에게 잘 맞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의 구조의 일부로서 변화를 이토록 깊이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좋든 나쁘든 모든 변화가 우리 이야기 속에서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세네카는 현재 상황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상황은 필연적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유연해지고 변화가 삶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전과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이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변화에 대처할 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응에 집중하고 변화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으며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변화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물의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오고 가며 우리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세포들은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삶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재 순간에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경험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음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그 경험들이 필연적으로 진화하거나 끝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변화 속에서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변화는 아무리 힘들지라도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동반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변화의 도전을 개인적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열쇠로서 덕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덕의 일부는 적응력, 즉 우아함과 지혜로 삶의 변화를 헤쳐나가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삶의 흐름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변화에 대한 이러한 스토아적 접근을 지지합니다.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보는 것은 우리의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켜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것이든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만듭니다. 변화는 단지 견뎌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정의 자연스럽고 풍요로운 일부로서 환영해야 할 것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시다.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경험, 성장, 그리고 우리 각자의 고유한 삶의 길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완전하고 역동적인 복잡성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용기, 우아함, 그리고 변화가 가져오는 무한한 가능성에 열린 마음으로 변화의 물결을 헤쳐나갑시다. 11지세. 연민과 공감 실천하기.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이 복잡한 인생이라는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름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더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치는 고대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는 연민과 공감이라는 덕목에 큰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의 상호 연결성을 믿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과 이해가 덕 있는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측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며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벌집에 이롭지 않은 것은 벌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 이는 우리의 안녕이 다른 사람들의 안녕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세네카는 다른 사람들을 친절과 관대함으로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민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며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우리 자신도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글에서 세네카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조차 공감을 확장하라고 격려하며 그들 역시 자신의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 행동하고 있음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가 있음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의 경험과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연민과 공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경험, 그리고 감정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들의 고통, 기쁨,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행위는 우리 사이에 간극을 메우고 연결감과 공동의 인간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연민과 공감을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은 아무리 작더라도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하루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중요하고 그들의 감정과 경험이 유효하고 소중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연민과 공감을 실천한다는 것은 또한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다른 사람들의 곁에 있어주고 판단 없이 지지와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의 중요성과 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공감의 역할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함께 나누며 공감과 이해로 서로를 지지한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러한 덕목이 우리의 관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서적 안녕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연민과 공감에 대한 스토아학파의 강조를 지지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소속감, 목적의식, 그리고 행복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얼굴 뒤에는 이야기가 있고 모든 행동 뒤에는 이유가 있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세상을 더 친절하고 온화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더 깊은 성취감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색종이 조각처럼 친절을 퍼뜨려 한 번의 공감 행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연민의 파동을 만들어 갑시다. 12. 정기적으로 성찰하고 검토하기. 이것은 잠시 멈추는 것, 진정으로 의미 있는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생각,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은 성장, 자기 성찰,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깊은 가치와 일치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항상 앞으로만 달려가는 세상에서 이 연습은 우리가 그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실된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닷과 같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스토아학파는 성찰의 실천에 엄청난 가치를 두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오늘날 명상록이라는 이름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의 개인적인 기록들을 통해 이 실천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단지 제국을 다스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를 통해 자신의 삶, 결정, 그리고 도덕적 나침반을 점검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성찰이 덕과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데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신 삶의 행복은 당신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고 그는 썼으며 우리의 내적 대화가 우리의 외적 현실을 형성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세네카는 자기 개선과 지혜를 기르는 방법으로 정기적인 자기평가를 권장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한편의 연극에 비유하며 주기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연기를 되돌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인물과 조화롭게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대본, 즉 우리 삶의 대본을 반영하고 있는가?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매일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검토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비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과 성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잘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해야 할 일 중에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삶을 더 의식적으로 조종하고 우리를 이상에 더 가깝게 만드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스토아적 성찰과 검토의 실천을 우리의 현대적인 삶에 통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몇 분, 아마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의 승리는 무엇이었고, 어디서 도전에 직면했으며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 연습은 정신적인 훈련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글로 적어보면 그 이점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당신 여정에 실질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둘째, 성찰을 감사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루를 검토하면서 아무리 작더라도 당신에게 기쁨이나 감사를 가져다 준 순간들을 기록하세요. 이것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에 균형을 맞추고 삶에 대한 더 긍정적인 시각을 길러줍니다. 셋째, 이 실천에 자신에 대한 친절과 연민으로 접근하세요. 성찰은 실수에 대해 자신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친구에게 그러하듯 자신에게도 이해심 있고 지지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성찰하는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는 우리 자신, 우리의 행동,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 성찰이야말로 검토된 삶, 즉 덕과 탁월함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의 본질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꾸준한 성찰이 주는 이점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정신 건강이 개선되고 삶의 목적이 명확해지며 개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과정은 감정을 다스리고 행동에서 배우며 앞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성찰과 복기의 습관을 우리의 삶에 꾸준히 실천합시다. 이것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 수동적으로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에 따라 능동적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더욱 일관되고 더 깊이 자각하며 진정한 우리 자신과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내면을 향한 여정을 소중히 여깁시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만족과 기쁨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이 모든 가르침은 단순히 고대의 지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다루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혼돈 속에서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삶의 기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시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련에 맞서는 힘, 그 과정에서 얻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연민입니다.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번의 성찰,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은 모두 당신의 삶이라는 걸작을 완성하는 하나의 붓터치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생기 넘치고 목적이 있으며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여기서 헤어지지만 이 영감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재생 목록은 지혜와 이야기, 그리고 전략이 담긴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우아함과 회복력으로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클릭하여
더 깊이 탐색하고 가장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조각해 나가십시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찰하며 삶의 아름다운 복잡성을 끌어안읍시다. 이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기억해 주세요. 타인의 박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즉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되는 그 대의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몸 건강히 지내시고 우리 여정의 다음 단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